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재무위험관리사 중에서 금융통계학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정호재 회계사입니다. 네, 금융통계학 과목 이제 여러분 생소하시죠? 네, 금융통계학 여기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교재 범위는 굉장히 작은데, 즉 교재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수는 이론 설명은 한 73페이지까지가 이론 설명이 단데요. 여기서 9문제나 출제되니까 사실 우리 교재 페이지 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적인 공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가 거의 논문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통계학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통계학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절대로 정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독하실 필요 없고요. 이 수학적인 공식도 절대로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암기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딱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죠? 별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죠? 예, 공부하지 마세요. 수학적인 산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수학적인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론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통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 돼요. 예,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있어야 이제 문제 푸는데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통계학 과목 소개를 먼저 추가적으로 할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수학적 산식이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기대값, 분산, 상관계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분석사 CFA 시험에서도 통계학이 출제되기 때문에 요 금융투자분석사랑 CFA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좀 요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범위에 비해 출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다른 과목, 우리 금융통계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이 재무위험관리사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통계학에서 고득점을 하시면 다른 과목에서 이제 못 맞은 걸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9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이상에 맞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금융통계학의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정독하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예, 문제를 많이 푸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금융통계학에서 재무위험관리사 문제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감을 잡으셔야 실제 시험에서도 빨리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통계학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엔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 통계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통계가 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라고 이제 모집단을 정의를 할게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평균값. 과연 우리나라 남성들은 키가 평균이 몇일까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성인 남성의 키를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기 제주도에 있는 남자, 뭐 경상도에 있는 남자, 전라도에 있는 남자까지 찾아가고 키를 직접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샘플을 뽑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남자들 샘플을 뽑아서 여기서 샘플을 뽑아요. 샘플. 이걸 뭐라 그러죠? 통계적 용어로 표본이라고 그럽니다. 이 표본을 뽑아서 이 샘플로 뽑힌 뭐 100명을 뽑아서 이 100명의 남자들의 키를 조사를 해서 100명 남자들의 키의 평균을 구해요. 예. 그럼 요 평균을 가지고 뭘 추정해요? 아, 우리나라 남성은 키가 175구나. 예. 이 175cm가 나왔다고 칠게요. 100명의 평균이. 아, 그럼 175니까, 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를 175라고 추론, 예. 추론한 게 통계학의 과정 중에 하나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여론조사 많이 하죠. 여러분 뉴스 보시다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발표하냐? 여론조사 A 후보의 지지율이 48%, 95% 신뢰 수준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48%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표본 오차. 예.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어떤 의미냐? 미리 설명드릴게요. 우리 모든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정규 분포, 즉 A 후보의 지지율의 평균이 48%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요 50%, 플러스하면 50%고요. 마이너스 2% 하면 46%죠. 결국 이 46%와 50% 이내에서 요 지지할 확률이 몇 퍼센트다? 95%의 확률로 이 A 후보를 지지한다. 예, 요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을 추출한 건 아니죠. 요 여론조사도 일부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에 여론조사 한다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죠. 예, 여론조사하면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의 뭐 대상으로 뽑힌 거예요? 샘플 대상으로 뽑힌 거예요. 이 샘플 대상으로 뽑혀서 예, 거기에 응답을 하면 예, 여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런 게 바로 이제 통계학이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이제 교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교환에 뭐라고 됐냐면 관심 대상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즉 표본을 추출하고, 예, 표본을 추출해서 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 100명이라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100명의 정보를 요약을 해요. 100명의 정보를 요약하고, 이 요약하는 게 바로 우린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데요. 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 요약하는 게 기술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이나 일반적인 규칙성을 추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추론 통계학이고요. 이 평균을 추론, 그리고 가설 검정, 예, 추후에 나오겠지만 가설 검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회귀 분석, 그다음에 분산 분석 등이 추론 통계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통계적 추론이란 무엇일까?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통계적 추론입니다.
예, 이 바로 통계적 추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추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 175 샘플에서 구한 샘플의 평균이 175를 가지고 모집단도 175다라고 추정하는 게 이게 추정이고요. 가설검정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은 170cm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가설을 주장을 한 거죠. 예, 가설 주장을 하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정, 즉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은 하이포테시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샘플을 뽑아요. 거기서도 샘플을 뽑아서 샘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정하는 게 가설 검정이다. 예. 결국 추정하고 가설 검정은 방식은 똑같아요. 예. 샘플 뽑아서 그 샘플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이제 계산을 해서 추론은 여기서 직접 추론하는 거고, 가설 검정은 누가 한 거를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정하는 거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수와 통계량이란 무엇일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수가 뭐냐면요, 이 모집단의 특성값을 의미합니다. 이 모집단,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에 예를 들어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 예. 편차. 요게 바로 모수예요. 영어로 파라미터. 야, 우리 모수의 평균은 통계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U 비슷하게 써서 뮤라고 있습니다. 뮤라고 하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 네,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집단의 분산은, 그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우리 시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뽑은 샘플을 통해서 뽑은 이 표본의 데이터,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이걸 바로 여기 있는 100명에 대한 거를 표본 통계량이라고 봅니다. 표본 통계량. 이 표본 통계량은 바로 뭐다?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즉 요 100명의 평균 175cm, 그거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 X바라고 표현하고요. 표본의 평균은.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은 S제곱이라고 씁니다. S제곱이라고 쓰고요. 표준 편차는 S라고 씁니다. 예. 당연히 구분을 해줘야겠죠? 예, 당연히 금액도 다르고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은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냐? 이건 추정량이라고도 합니다. 예, 추정량. 예, 당연히 이해되시죠? 예, 표본을 통한 게 이게 실제 값은 아니죠. 이 금액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한 값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통계량을 다른 말로 추정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래서 표본에서 구한 특성 값을 이제 의미하는 게 표본 통계량, 그 다음에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통계학은 몇 가지 종류가 발생하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기술 통계학. 기술 통계학은 뭐냐면요, 자료의 정리 및 요약.
그냥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한 거예요. 예. 특성치에 의한 자료의 분석. 즉,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최빈값, 범위, 사분위 범위, 요런 게, 그 자료를 그냥 단순히 분석한 게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면, 추론 통계학은 여기서 추론이라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모수 통계, 모수 통계, 변량 분석, 여기에는 추정, 검정, 분산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변량 분석은 회귀 분석, 상관 분석, 요런 게 있고요. 비모수 통계는 카이 제곱을 이용한 비모수 통계, 그런 게 있고요. 기타 주요 통계 분석은 시계열 분석 및 지수, 그 다음에 통계적 의사결정론, 요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볼게요. 확률의 개념부터 먼저 볼게요. 확률은 저희 교재 3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확률 변수 분포 이렇게 나오죠?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개념은 뭐냐면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기호로 P, 이 P는 probability의 앞글자 P자를 따서 PA라고 합니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PA로 표시하고요. 가장 간단한 예로요. 여러분한테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몇 프로? 50%.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 5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가 발생할 확률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고 1보다 작겠죠? 즉 0과 1 사이겠죠. 0과 1 사이고요. 그리고 우리 PA에 의해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A의 바는 우리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 A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 여집합. 그래서 요 바라고도 하고요. 또는 우리 중학교 때 A 여집합 이렇게 배웠죠? 위에 C 써서 C 써서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합집합은 A 더하고 그 다음에 B 더하고 요 가운데 부분은 2번 더했으니까 한 번은 빼야겠죠? 한 번은 빼야 된다. 자, 요렇게 확률이 구성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A가 전체가 80%예요. 80%인데 여기가 65%고요. 여기가 15%예요. B는 전체가 50%예요. 50%. 그럼 이렇게 여기 더하면 50% 됐죠? 50% 되는데 그러면은 PA 합집합 B는 A의 확률 80% 더하기 15% 35%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20%가 되겠죠. 여기 35% 맞죠? 35%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5%. B는 전체는 35%. B는 전체는 35%에서 뭘 빼요? 요 교집합 15% 빼면 당연히 100%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단 A와 B의 관계가 서로소다. 서로소라고 하면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부분이니까 교집합이 없으면 당연히 두 개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합집합의 확률이 나오겠죠.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부 확률 공부할게요. 우리 조건부 확률은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란, 자, 조건부라는 게 있어요. 앞에 영어로 컨디셔널이거든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예요. 영어로. 뭔가 조건이 있다란 뜻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뭔지. 어떠한 사건 A가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문구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요, 어떠한 사건 A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이미 발생했으면 확률은 이미 1인 거죠. 예, 확률은 1인 거예요. 그 확률은. 발생했다라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여기가 50%, 여기가 15%, 여기가 35%. 이거 다 더하면 100%죠? 예. 100%인데 A가 먼저 발생했어요. A가 먼저 발생했어. 즉 이만큼 요 동그라미만큼 이미 발생을 했어요. 이미 발생한 것 중에서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자, 그럼 이 노란 거에서 B가 발생할 부분, B가 차지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예. 그럼 가만히 볼게요. 요 면적을 100% 면적이라고 볼게요. 요 면적이 100%라고 가정할 때 요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어떻게 계산하죠? 요 전체가 100%라고 보면, 그런데 요 전체의 면적이 몇 프로죠? 65%죠? 예. 그 65% 중에 몇 프로다? 15%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요. 수식으로 probability A 바 B 이렇게 씁니다. A 바 B. 즉 A가 이미 발생했다라는 전제하에 B가 발생할 확률. 그렇죠? 결국은 뭐죠? 요 부분이에요. 교집합.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다시 볼게요. A가 발생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즉 A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사건 B가 발생해요. 그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동시에 발생하는 거면 어디예요? 당연히 요 교집합 부분일 거잖아요. 교집합 부분을 어떻게 구한다? A가 이미 발생했으니까 A의 면적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probability A 바 B라고 표현을 하고요.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요 PA가 바로 65%고요. PA 교집합 B가 우리 요 15%입니다. 예.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 예. 이때 분모는 B의 사건에 관계없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며 한계 확률이라고도 부른다. 예, 한계 확률이라고도 부르고요. PA는 PA 교집합 B, A 교집합 B 여기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에다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예,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예, B의 여집합이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A와 교집합 하면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요 빨간색 부분. 그러면은 당연히 요 빨간색 색칠한 건 A겠죠? 예. 그래서 PA는 요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예제를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행하는 비행기가 있다.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할 확률 PA는 자, 여기 PA는 몇 프로라고 그랬죠? 85%. 예, 0.85죠? 85%. 그런데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0.8이다.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0.8이다. 80%래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하여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65%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65%네요. 예, 이 부분이 65%.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에 도착하는 게 65%라고 했을 때 뭘 구한다? 어떤 탑승자가 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정시에 도착했다고 하자. 자, 이 PA는 정시에 출발한 확률이고요. PB는 정시에 도착한 확률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시에 도착했대요. 자, 정시에 도착했대요. 도착했다. 그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을 확률. 정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정시에 도착했어. 이 정시에 도착했는데 이 도착한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라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 식을 어떻게 써요? 정시에 이미 도착했으니까 정시에 도착한 이 B가 먼저 도착을 해서 이미 발생한 거예요. 도착했다라고 가정한 거고요. B가 발생했을 때 A, 즉 정시에 출발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PB는 확률 몇 프로죠? 전체가 80%죠? 전체가 80%고요.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계산하죠? 교집합 B는 줬죠? 65%로? 예. 그럼 80%분의 65%.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예. 그러면 81.25%가 나오네요. 예.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하나 바꿀게요. 어떻게 바꿔요? 정시에 도착했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시에 출발했다. 정시에 출발했다.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는데 그러면 이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봤어요. 문제를 바꿔서. 그럼 이 정시에 출발했다가 먼저 발생한 거죠? 이 정시에 출발한 확률 PA가 얼마예요? 그럼 그때는 뭘 구하면 되죠? A가 발생한 상태에서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PA분의 A가 먼저 발생한 게 분모로 가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 해서 요거는 PA가 몇 프로죠? 85%죠? 85% 중에 몇 프로? 65%.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예, 85% 중에 65%. 이게 정답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A가 먼저 발생했으면 요 A가 전체 100% 중에 요 교집합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또는 B가 먼저 발생했어요. 그럼 B의 확률을 100%로 보고 B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게 차지하는 비율. 예.
다 그렇게 계산했죠? 예, 그렇게 계산하신 거다. 이 조건부 확률은요,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해하시면, 예, 힘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 예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법칙 공부해 볼게요. 우리 교재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자, 확률의 곱셈 법칙.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요, 요 PA 교집합 B를 우변에 남겨놓고 이 PA를 좌변으로 넘겨요. 좌변으로 넘기면 이게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뀌죠. 예, 곱하기로 바뀌니까 결국 PA 교집합 B는 이게 절로 넘어가면 PA 곱하기 P A바 B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요 공식을 외우면요, 예, 요 공식을 외우면 요 밑에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당연하니까 이걸 절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여기서 이 식에서도요, 이 식에서도요, PA 교집합 B는 마찬가지로 이게 B가 절로 넘어가면 여기 앞에 PB가 앞에 쓰여지겠죠? 이게 없어지고, 예, 그래서 두 가지 식이 나옵니다. 예, 위에 식이 10과 밑에 식 두 가지 식이 나옵니다. 네, 요 상기 두 개의 식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쵸?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계산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은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고,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즉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바로 이 다음 문장,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거죠. 예, 요 뒤에 있는 거. 요거는 A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이 밑에 식은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예, 곱한 것과 같다라고 요 식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예, 서로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적이다, 즉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B바 A, 예, B바 A는 PA고요. 당연히 A바 B는 B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당연히 이 BBA는 어떻게 계산되죠? PB바 A는 PB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 영향이 없으면, 예, 서로 영향이 없으면 당연히 A 교집합 B와 이 밑에 있는 요게 당연히 PA가 되겠죠. 예, 영향이 없으면. 네, 영향이 없으면 왜? 이 PB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 영향이 없으니까 당연히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죠. 예, 요 값을. 예, 그러면 PB하고 요 위에 약분돼서 없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건 PA만 남는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게 요 식입니다. 예, 밑에 식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식도. 예, 밑에 식도. 예, PA바 B는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PA바 B는
PA 분의 PA 교집합 B인데, 이 A 교집합 B는 PB, PA 곱하기 PB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약분돼서, 예. 요거 약분돼서 PB만 남는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립적이라면 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지는, 예,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예. 그래서 확률의 곱셈 법칙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 공부할게요.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도 시험에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즈 정리는 자, 읽어볼게요. 베이즈 정리. 사건 B가 발생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사건 A에서 나왔을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식을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우리 B 바 A는 당연히 PB분의 PA 교집합 B,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좀 전에 앞에 확률의 곱셈 법칙에서 이 PA 교집합 B는 요렇게 내지는 요렇게 나타낸다고 우리 수식 이동해서 배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밑에 분모는 냅두고, 일단 분모는 냅두고, 분모는 분자는 PA 곱하기 PA, 예,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분모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분모를, 분자는 이제 냅두고요. PB는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설명드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결국 PB는 요거 노란색 확률 더하기 빨간색 확률이죠. 예. PB는 노란색하고 빨간색 더한 건데, 자, 노란색은 이 노란색, 이 교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죠? PA 교집합 B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PA 곱하기 PBA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쓴 거에다가 더하기, 이제 여기가 노란색 부분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우리 이 A가 여기까지인데, A가 아닌 부분하고, A가 아닌 부분, A의 여집합하고 B와의 교집합이죠. 다시, 요 빨간색 부분은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요 PA 교집합 B는 여기서 요걸 A 교집합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를
자, 저걸 다시 쓸게요. PBA는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예,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요 A 교집합 B니까, 여기서 요걸 A 교집합 B로 바꾸면, 여기서도 A 교집합, 여기서도 A 교집합. 이렇게 바꿔요. 예. 바꿀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좌변으로 넘기면, 식이 어떻게 된다? 좌변으로 넘기면, 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 PA 교집합 곱하기 PB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교재 6페이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정리. 교재 6페이지. 예. 베이즈 정리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표본 조사 결과 인구 중 0.6%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즉 그러면 PA가 0.006. 자, 여기서 PA가 구해졌죠. PA가 0.006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에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0.994겠죠? 예. 993인데, 에이즈를 가진 사람이 검사를 받은 경우 감염자로 옳게 판정될 확률이, 옳게 판정될 확률이 99.9%라고 합니다. 예, 99.9%.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A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옳게 발생할 확률, 이게 0.999가 되는 거죠. 예, 이게 0.999가 된다. 반면 비보균자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은 1%다. 1%다. 이게 양성 확률을 받는 게 1%니까 결국 P, B, A 교집합 이게 0.01이 되겠죠? 예, 0.01. 자, 요 식을 또 가만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A 여집합의 확률, 즉 음성 에이즈가 아닌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 뭐가 나온 거죠? 양성이 나온 거죠? 예. 양성이 나온 게 1%. 즉 이거는 잘못 검사가 나온 거죠? 예. 그럴 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에이즈를 가지고 있을 확률, 즉 양성 판정을 받을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에이즈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이 공식에 PB, 이게 양성 확률 판정인데 우린 PB를 모르죠, 지금. PB를 모르기 때문에 PB를 요렇게 요 공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PA가 얼마죠? 이게 0.006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에 PA-바가 0.999죠? 0.006 곱하기 0.999 더하기 PA의 여집합. PA의 여집합이 0.994죠? 0.994 곱하기 A의 여집합의 B. 요게 바로 0.01이죠? 0.01 분의 PA가 0.006 곱하기 PA-바. A-바 어떻게 구해놨죠? 0.999로 0.999 해서 곱하면
바로 0.38%가 나옵니다. 자, 우리 베이즈 정리를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값을 문제에서 안 준 거예요. 예. 이 값을 문제에서 우리 좀 전에 조건부 확률에서는 요 값을 줬는데, 예, 요 값을 안 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 PB의 확률을 요렇게 계산한 거예요. 예. 요렇게 계산을 해서 한 거니까요. 요 베이즈 정리도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 조건부 확률하고 똑같다. 다만 식을 변형시켜서 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확률 변수. 예, 베이즈 정리까지 봤고요. 확률 변수 볼게요. 확률 변수란 관찰에서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사건의 여러 가지 값을 부여하는 변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X로 표시됩니다. 예.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예,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을 X1, X2, X3처럼 셀 수 있을 때, 즉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셀 수 있을 때 그걸 바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자유투 성공률이 80%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졌을 때 실패한 자유투 횟수, 횟수 3번 던졌을 때 자유투 실패한 횟수 셀 수 있죠? 예.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인데 10번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 횟수는 셀 수 있죠. 이게 횟수, 셀 수 있으니까 이건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값, 즉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하루 동안 유튜브를 본 시간. 자, 우리 시간 셀 수 있을까요? 시간 셀 수 없죠. 내가 설사 3초를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정말 3초가 맞아요? 소수점이 있을 수 있죠. 3.000001초, 3.0002초. 예, 셀 수 없죠. 시간은 셀 수 없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을 때 100ml로 따를 확률. 자, 우리 컵에 물을 따를 때 정확히 100ml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혹여나 100.00001ml 혹은 99.99999ml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이런 건 셀 수 없습니다. 양, 시간, 그 다음에 질량 이런 거는 셀 수 없습니다. 따를 확률은.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 함수 fx를 도입해서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함으로써 확률 변수의 값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을 따랐을 때 99.5ml에서 100.5ml 사이로 따를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요, 어떤 범위 내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 내에. 예를 들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A부터 B까지 요거를 다 적분을 해서, 적분하면 요 면적이 나오죠? 요 면적이 확률이면 요걸 구하는 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산 확률 분포 내지는 연속 확률 분포. 자, 이제 분포란 말이 들어갑니다. 변수가 아니라 분포입니다. 분포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죠? 분포는 분포 영어로 distribu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경우의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자, 우리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항 분포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횟수.
어떤 횟수는 셀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의 분포로서 우리 교재에는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그다음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등이 이제 연속 확률 분포로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산 확률 분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쉴게요.